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고려에 대해서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려의 건국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오늘은 고려가 성립되고 발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요. 그 첫 번째로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전기 때, 초기 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속으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왕이 등장할 거고요. 그 왕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배웠던 왕이 있죠. 고려를 건국했던 사람 누군가요? 왕건이죠. 왕건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왕건의 왕명, 왕의 이름이 뭐냐면 태조예요. 태조 왕건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태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나라를 건국한 사람을 거기다 태조라고 해요. 태조. 됐죠? 왕명이 거기다 태조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건. 왕건이 뭐가 된다고요? 태조가 되고 조선을 건국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계. 이성계도 태조가 돼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라고 보면 돼요. 이 왕건이 누구하고 손잡고? 호족과 손잡고 만든 나라가 뭐다? 고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제가 대표했던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건이 딱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호족과 관련된 이 호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호족을 맺힐 것인가? 호족을 끌어안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죠. 그래서 호족과 관련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면서 호족을 호섭하기도 하고 호족을 견제하기도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할 게 뭐냐면 먼저 호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호족을 호섭하는 방법. 호족을 끌어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딱 보니까 호족에게 뭘 주면 됩니까? 관직을 주면 돼요. 관직. 내가 너에게 관직을 하사하라. 그러니까 뭐 왕을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또 호족에게 뭘 주면 됩니까? 토지를 줘요. 토지. 내가 너에게 토지를 주겠다. 너는 나를 도왔으니 내가 너에게 토지 줄게. 그러니까 호족이 막 너무 좋죠. 왕이 시효가 막 이러는 거죠. 막 자기 편 되는 거죠. 끌어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을 하사합니다. 성을 하사해요. 그 전에는 이제 김씨가 있었고요. 박씨가 있었고, 막 석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건처럼 뭐 왕씨도 있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막 호족에게, 성이 없는 호족에게 막 성을 주는 거예요. 막 최씨도 주고, 문씨, 그 다음에 막 정씨, 뭐 이렇게 막 주는 거죠. 막 성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족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혼인정책이에요. 혼인정책. 그러니까 왕건이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맺어요. 혼인을 맺어요. 그래서 끈적끈적 관한 관계를 맺죠. 친인척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너와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친척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넌 내 편 해야 돼. 하면서 아주 가까운 관계.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맺기 시작합니다. 혼인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결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왕건이 가장 많이 결혼했어요. 몇 명의 여성들과? 29명의 여성들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29번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25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25명의 왕자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왕위쟁탈전 문제가 돼요. 하여간 이렇게 여러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맺음으로써 호족과 끈적끈적한 관계를 맺으면서 너는 이제 내 편이야 하는 게 되는 거죠. 호족을 끌어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호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편으로 호족을 견제해야죠. 호족을 견제해야 돼. 호족을 견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호족이 왕권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명의 무서운 존재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을 어떻게 한다?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견제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사신간 제도를 실시하는데 사신간, 호족, 말 잘 듣는 호족을 사신간으로 임명을 해요. 이 사신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방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호족을 사신간으로 임명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보내서 거기를 통제하게 합니다. 거기를 다스리게 해요. 거기에 살고 있는 호족을 감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족을 통해서 호족을 감시하게 했다. 사신간 제도라고 보면 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인제도를 실시합니다. 기인제도. 이 기인제도가 뭐냐? 호족의 아들을 중앙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호족의 아들을 인질로 삼아요. 그래서 호족, 너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내가 네 아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족의 아들을 중앙으로 인질로 삼음으로써 호족을 견제하는 제도가 뭐다? 기인제도예요. 기인제도. 이게 호족과 관련된 당근과 채찍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고려. 태조 왕건이 만든 나라가 고려예요. 잘 보세요. 고려. 어느 나라를 계승했을까요? 어느 나라를? 딱 나오죠? 고구려를 계승해요. 고구려. 고구려를 계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조 왕건은 고구려의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땅이 어디에 있어요? 만주잖아요. 만주. 드나무 만주. 그 만주의 땅을 다시 회복시키자 해서 어떻게 하냐? 북쪽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옛날에 우리 땅, 그 땅을 어떻게 하자? 다시 찾자라고 하는 거죠. 그 정책을 뭐라고 부르냐? 북진 정책이라고 합니다. 북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그 만주 옛 땅을 우리가 찾아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중시하느냐?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평양이잖아요. 그 평양을 중시해요. 그래서 평양의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느냐? 서경으로 바꿔요. 서경으로 바꿉니다. 이 경자가 들어가면 중요한 도시예요. 중요한 도시. 이 서울 경제인데요. 고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개경이에요. 개경. 오늘날의 개성. 그 전에는 송악. 기억납니까? 송악이 개성이고 개성이 개경이에요. 개경. 그 당시에 고려의 수도가 개경입니다. 개경 다음으로 중시했던 지역이 바로 서경이에요. 서경을 중시하면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죠. 성공할까 실패할까요? 성공할까 실패할까요? 성공합니다. 그 당시에 국경이 어디냐면 대동강 이남이었어요. 대동강 이남이었는데 조금 더 올라가요. 조금 더 올라가면 무슨 강이 흐르냐? 청천강이 흘러요. 그 청천강까지 차지합니다. 그 북진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청천강 위협까지 회복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태조 왕건의 업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태조 왕건이 죽었어. 죽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느냐? 첫째 아들한테 물려줘요. 그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해종이에요. 해종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해종은 나약한 군주였어요. 아버지였던 태조 왕건처럼 막 카리스마가 넘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약해요. 부드러워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러니까 정치가 점점점 혼란에 빠지죠. 이럴 때 이제 뭐가 터지느냐? 호족들이 자기와하고 관련된 왕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요. 이 당시에니까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막 자기와 연관된 막 친인척으로 관련된 그 왕자들 막 왕을 만들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막 왕을 무시하면서 막 왕을 만들기 위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치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 이 해종이 카리스마 넘치게 안 돼 하면서 막 탁탁탁탁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해종이 그러지 못해요. 수습하지를 못합니다. 수습하지 못하니까 막 정치가 막 혼란에 빠지고 왕권은 약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해종이 34살 때 죽어요. 병으로 죽고 누가 왕이 되느냐? 해종의 동생 그러니까 왕건의 셋째 아들인 정종이 물려받아요. 근데 이 정종도 해종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 혼란한 왕위 쟁탈전을 막지 못해요. 왕권은 점점 약화돼요. 그런 상태에서 정종이 25살에 요절을 합니다.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막 정치가 아주 혼란에 빠지는 거죠. 왕권을 막 땅바닥을 팍 치는 거예요. 호족은 막 치열하게 막 자기네끼리 막 권력 잡기 위해서 싸우고 이럴 때 누가 왕이 되느냐? 정종의 동생. 그러니까 태조 왕건의 넷째 아들. 그 넷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걔가 누구냐 하면 광종이에요. 얘가 딱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종은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호족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어떻게 돼요? 왕권을 어떻게 돼요? 강화시켜야 되죠. 이게 최고의 목표였어요. 강종은 무조건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게 제1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시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노비안건법을 실시해요. 노비안건법을 실시합니다. 노비안건법은 뭐냐면요, 노비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호족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를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노비는 호족에게요, 나중에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비는 군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노비가 많아지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호족이 갖고 있었던 노비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족을 다운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노비안건법을 딱 실시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거제를 실시해요. 과거제. 우리 역사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봅니다. 과거 시험을.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 시험을 봐요. 호족처럼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시험은 봐라. 시험 봐서 합격한 인재를 관직으로 임명하겠다. 그 시험은 뭐냐? 유교입니다. 유교. 딱 유교 시험을 딱 봐요. 그래서 훌륭한 인재를 뽑겠다는 거죠. 그 인재를 통해서 호족을 딱 견제하는 거죠. 딱 견제하면서 호족이 더 이상 성장하도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노비안건법 과거제를 실시한 이 광종,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할까? 실패할까? 성공합니다. 왕권이 강화돼요. 왕권이 강화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돼요. 황제.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특권 우리 배웠죠? 뭡니까? 연호를 쓰죠. 그 연호가 뭐예요? 광덕, 준풍 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한 왕이 누구냐? 광종이에요. 그러면서 정치가 점점점 안정됐죠. 이 안정된 상태에서 6대 성종이 등장해요. 성종이 등장하죠. 태조 왕건이 1대, 태종이 2대, 정종이 3대, 광종이 4대, 그 다음에 5대 뛰어넘고 6대가 성종이에요. 성종 때 딱 들어와서 성종 때 채승로라는 관리가 있어요. 채승로라는 관리가 성종에게 시무 28조라는 정책을 건의를 합니다. 28가지의 정책을 건의를 해요. 그 28가지의 정책의 핵심 중심, 그 뿌리는 뭐냐 하면 유교입니다. 유교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유교 정치를 하자라는 게 채승로의 시무 28조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이것을 성종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여요. 괜찮다, 훌륭하다 하면서 이때부터 유교 정치가 실시됩니다. 유교로서 통치 체제를 만들기 시작해요. 유교로서 모든 전반적인 정치 시스템을 차근차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고려가 500년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멀티로 이렇게 같이 정리합시다. 통치체제의 정비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은 누구예요? 태조 왕건. 호족 정책, 호족에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줍니다. 먼저 호족을 포섭하는 방법, 혼인을 통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관직 및 토지, 성을 하사함으로써 호족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견제하는 방법, 말 잘 듣는 호족을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그 지방에 살고 있는 호족을 통제했던 방법, 사신관 제도. 됐죠? 호족의 아들을 중앙에 데려와서 너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내가 네 아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견제했던 제도, 기인제도.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북진정책, 고구려를 계승하자 고구려의 땅인 만주 지역을 한번 차지해보자, 회복해보자 해서 북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요시했던 도시, 어딘가요? 서경. 됐죠?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 서경을 중시합니다. 광종 갈까요?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호족의 노비를 해방시켰어요. 알죠? 호족의 노비를 해방시키면서 호족의 힘을 쭉쭉쭉 뺐던 이 정책, 노비안건법 됐고요. 그 다음에 인재를 등용해서 유교로서 시험을 봐서 인재를 뽑아서 호족을 견제했던 바로 이 제도, 무슨 제도? 과거제 됐죠? 성종 때 와서 채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드디어 이제 어떤 정치를 실시하자? 유교 정치를 실시하자. 유교를 바탕으로 한 정치, 통치 체제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고려 전기 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